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발을 퍼부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삐삐 테러에 이어서 헤즈볼라 수장까지 암살당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헤즈볼라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재보복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시작한 이란과 물러서지 않는 이스라엘, 중동 지역 긴장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헤즈볼라를 밀어붙인 이스라엘, 뜻하지 않게 대내외의 첩보전 수준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중동 상황부터 이스라엘 첩보정 능력 뒷얘기까지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식 충전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하나 저희 뒤로 떴네요. 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란 공격으로, 이게 식당이라고 하네요. 식당 사진이라고 하는데, 임 소장님,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이란이 이번에 보복을 감행했길래 이 정도로 파괴력이 강했던 거죠? 이번에 쏟아부은 폭탄이 총 180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80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180발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네. 과거에 우리 걸프 전쟁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걸프 전쟁이 한 6주 정도 진행이 됐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예. 그 6주 전쟁 동안에 이라크가 쏟아부었던 미사일의 총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가요? 88발이에요. 88발이요. 지금 저 화면을 보면은 거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미사일이 쏟아지네요. 네. 예. 그런데 이 하룻밤에 180발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네.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그런데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수의 부상자만 생겼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3중으로 되는 방공망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임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요격 체계는 맨 상층부부터 성층부부터 요격을 시작하는 에로우3와 그 네. 밑에 중간 단계를 요격하는 에로우2, 하층부를 요격하는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강철 지붕이라는 뜻의 아이언돔은 사실 전문적인 탄도탄 요격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체계는 가장 하층에서 날아오는 박격 포탄이나 로켓탄 같은 것들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 제한적인 탄도탄 요격 능력을 히트킬로써 보여주죠.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하고 같은 레이더를 공유하기 때문에 작전 반응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요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언돔이라는 게 이번에 이란으로부터의 180발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어떤 역할을 좀 했던 거죠?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사격을 한 미사일이 파테2라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탄도탄이 아니라 HGV 형식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렇군요. 속도가 약간 빠른, 기존의 보통의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후방의 모터 부분에 추력 편향 노즐로 해내서 마지막에 낙하할 때 보면 궤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격 작업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도가 애매한 고도로 날아오다 보니까 탄도탄이 아니라 맨 위에 에로우3와 에로우2의 사이 공역으로 날아와서 마지막에 낙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에로우2,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이 중첩돼서 계속 요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요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전이었던 거네요. 요격을 하기에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게 함정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스라엘만의 능력으로 요격 작전을 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방공 작전은
미 중부군 사령부의 통합 방공 작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미군과 함께 연합 방공 작전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 중부군 사령부의 연합 방공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국가들이 있거든요.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사실 방공 작전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로 낙하되는 미사일의 수량은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몇 발이 낙하되는지 한번 세봤는데 세보셨어요? 네. 네네. 몇 발이던가요? 최소 13발 정도가 정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낙탄을 했고 예. 요격을 해서 추력을 잃은 상태로 낙탄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24발 정도가 낙탄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데 미사일 방공 작전은 모든 세력을 요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시설물들의 중점 방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날라오는 미사일 한 발당 2발의 요격탄을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발 가량이 날라오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능을 해서 네. 꽤 많은 수량을 뭐 격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한 200발 가량의 요격탄이 동원되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요격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추력 편향 노즐에 의한 궤도의 불균형 예. 이런 것 때문에 한 최소 13발에서 24발 정도는 놓쳤다라고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방공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건 아이언돔인 것 같습니다. 성 교수님, 아이언돔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좀 발휘를 했다고 좀 쉽게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이언돔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사실상 이번 사례보다는 예. 하마스와의 전쟁, 가자 지구에서 앞서 사례, 예. 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가삼 로켓이라는 그 로켓을 쐈을 때 네. 이스라엘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언돔 방공망입니다. 그러니까 70km 밑으로 낮게 오는 것이고 그러한 가삼 로켓을 뭐 보통 공격을 하면 하루에 한 300발 네. 아니면 500발이 계속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이언돔을 이용해서 가삼 로켓을 요격을 함으로써 자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아이언돔도 역시 민간인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날아가는 가삼 로켓을 요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민간인 지역이나 재산 피해나 어떤 전략 자산의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날아오는 로켓만 딱 선별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럼 다윗의 돌팔매랑 에로 시리즈는 이번에 또 어떤 역할을 좀 했나요? 다윗의 돌파면은 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들에 대해서 예. 탄도 미사일은 아니지만 순항 미사일 중에서 조금 속도가 빠른 미사일들에 대한 요격 작업을 했던 것이죠. 제가 듣기론 이런 방공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임상호 소장님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국방 비용에 따졌을 때도 상당한 부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란이 공격을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막았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승리다, 이란의 뭐 예. 패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용을 놓고 따지고 보면은 이란이 쓴 비용은 그리 크지가 않고 네.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된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만억적인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은 아주 싼 가격은 몇백 달러에다가해서 뭐 몇천 달러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막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뭐 몇만 달러, 4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대가,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 치러야 비용. 그렇죠. 예. 비용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써야 될 군사 비용이 한 10배 1 정도도 쓸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되죠. 임 의원님,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건데 그럼 이란이 계속해서 저런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경우에 이스라엘로서도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이란은 추가적인 공격을 하기가 대단히 제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할 경우에 이란이 입게 될 피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나스랄라에 대한 폭격 작전이 진행이 된 다음에 네. 레바논의 정부군들은 정부군 국경 지역에 3개 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의 교전을 피해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도 베이루트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상태에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180발 가량의 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보복하지 않을 거야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예. 지금 개발 중인, 지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개발하고 있는 핵탄을 완성시킬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예. 이스라엘과 전면적인 교전을 벌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4월 달인가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의 한 1,000기 가까운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탄 공격을 가했는데 거의 그렇죠. 피해를 못 예. 입혔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F-35를 보내서 원자력 핵 개발 단지 인근에 있는 예. 방공포대를 공습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반격 능력을 이란이 네. 격퇴시킬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수호이 35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네. 수호이 35 전투기 자체도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5세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를 살짝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핵전쟁으로까지의 비화를 이걸 확전의 사다리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아랫 단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첨단 군사 기술 기제를 공세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전의 사다리가 더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자 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판단에 들어서게 되면 3선 옵션이라는 거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이지만 90발에 달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돌핀급 잠수함에서 SLCM이라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고 탄도탄도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선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주변국의 대가치 표적 도시들을 전부 핵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가 더 이상 분쟁 수위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면은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런 3선 옵션 위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실 이란의 공격이요. 사실 그 도화선이 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잠깐 언급도 하고 있는데 바로 하산 나스랄라요. 얼마 전에 이제 암살이 됐던 인물이죠. 이 하산 나스랄라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이란이 발끈한 걸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사실 헤즈볼라의 상징이다. 헤즈볼라의 상징이. 헤즈볼라 자체다라고 할 정도로 예. 너무나 헤즈볼라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네. 1992년부터 헤즈볼라의 최고위직입니다. 즉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예. 헤즈볼라를 이끌어왔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을 괴롭혀온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나스랄라고요. 예. 그리고 2006년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네. 역시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으로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고전하게 되는 왜냐하면 지하 터널이라든지 땅굴이라든지 부비 트랩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군을 상당히 괴롭혔거든요.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숨어 다녔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나스랄라는 사실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지하에서만 지하에서만 살았던 생활을 건가요? 하고요. 연설을 하더라도 지하의 벙커에서 텔레비전으로 연설을 하는 아,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보안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이렇게 꽁꽁 숨어 있던 나스랄라를 어떻게 좀 차단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스라엘은? 제 생각에는 휴민트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휴민트요. 이스라엘의 정보작전 역량은 정말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모사드가 8개 기능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초메시라는 담당국이 있어요. 그래요? 예. 여기랑 이스라엘 방위군의 군사정보국 아만이라고 통칭되는 기관이 있는데 네. 이 아만에도 504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의 기관이 휴민트를 잘 운영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단적인 예로 2019년 1월에 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모 상가 공장 건물이 하나가 털린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란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와 접촉을 해가지고 핵 개발을 위한 대량의 자료를 사 모아서 보관하고 있던 시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다른 기관들은 다 몰랐는데 모사드는 그걸 주목하고 있다가 네. 야간에 급습을 해가지고 경비원이 자리를 빈틈을 타서 500kg 분량의 문서와 CD를 절취해서 나와가지고 국제사회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란 핵 합의를 뒤집어버렸죠.
그 계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휴민트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스파이를 심어놨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스파이만 심어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파이를 심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나스랄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경로를 추적하려면은 여러 장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 의원님? 여러 장비들도 필요할 거고, 근데 그 모든 정보 중에 정보 역량을 판단할 때는 통상 3가지 역량을 봅니다. 네. 인간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3가의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첩보가 정보로 가공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모든 기능이 다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휴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신호 장비, 영상 장비가 뛰어나더라도 그 바로 옆에 숨어 있는 간첩이 가장 위험한 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그럼 정보전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뮌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임 소장님, 저게 어떤 영화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화 뮌헨. 우리 그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뮌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 그렇죠.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던 그때 그 살해를 11명 선수를 살해했던 그 단체가 바로 팔레스타인 단체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이거를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보복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다룬 영화였는데 결국은 최근 6년에 걸쳐 가지고 그 20여 명 대원을 한 명 찾아서 끝까지 한 명씩 결국은 암살하는 끝까지 추적하는.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정보력과 어떻게 보면은 그 첩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 무시무시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임 의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얼마나 이 모사드의 역량이 뛰어난지를 설명을 해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너무도 유명한 그 유태인 학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낸 주범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자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았어야 하는 지금 사람인데. 영상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죠. 가운데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법정의 스계까지의 모사드가 굉장히 관여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주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모사드가 긴 추적 끝에 결국 어딘지 특정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이스라엘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되살려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강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정의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모사드가 찾아서 잡아온 거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왔던 그런 사례군요. 그런데 성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쉽게 이제 와닿는 거는 모사드는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데 사실 모사드 말고 이스라엘군의 정보기관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좀 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사드는 이제 대외 정보부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내 정보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베트라 그러죠, 보통.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스라엘 군 정보국이 아만이라는 군 정보국. 아만이요? 군 정보국이 이렇게 3개 정보부가 있고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 그래픽에 이제 8200 부대가 저기 보이는데요. 주로 해킹과 코딩, 그다음 사이버 첩보, 그다음에 해킹까지 하는 그런 중요한 부대가 8200 부대고요. 그다음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는 부대가 또 9900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 8200, 9900 아만이 다른 부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아만 예하에 8200 부대, 9900 부대, 504 부대, 방척 부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나눠놓은 거네요. 군 정보기관 밑에. 그런데 임 의원님, 제가 듣기로 이번에 나스랄라 암살 작전에 이 모사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군 정보기관까지 완전 총출동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어떻게 겁니다. 총출동이 됐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모사드 예하에 한 개 기관이 있거든요. 정보수집국이라는 초메시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 세계 15개 지역 국가의 해외 비밀 거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첩보를 긁어모읍니다. 그 초메시에 있는 요원들이 헤즈볼라 내부의 상당 부분 침투를 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모사드 예하의 기술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술국에서 삐삐 폭탄이 지금 유명하잖아요. 앞서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그 삐삐 폭탄을 제조해서 레바논 지역에 공급하는
임무를 유령 회사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모사드가 관여를 해서 나스랄라가 공식 석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예. 군사정보국 중에 504 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대가 휴민트를 주로 운영을 하는 부대입니다. 휴민트. 예. 504 부대의 주로 관할 거점 지역이 종심 600km 이내의 지역, 즉 레바논 일대를 주로 활동을 하는데 헤즈볼라 내부에 상당히 많은 휴민트 역량을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00 부대가 시긴트, 신호 정보를 주로 수집을 하고 해킹 툴에 의한 해킹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방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위성, 항공기, 드론 이런 것에서 식별된 정보들을 영상 정보들을 9900 부대가 네.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 분석을 해서 그 AI 툴이 있습니다. 합소라 라벤더라는 AI 툴이 있는데 예. 요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검증을 해서 나스랄라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건물 몇 층에 있을 것이다를 예. 특정을 해낸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야말로 정보 역량을 이번에 총 집결한 건데 그 이유가 사실 나스랄라가 그동안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그래픽의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게 9900 부대인데 이에 관련해서 임 소장님이 퀴즈 하나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퀴즈일까요? 퀴즈를 예.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예. 시청자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아, 예, 이 퀴즈군요. 예. 예, 이스라엘 9900 부대는 땡땡 땡땡땡 직원도 뽑는다. 직원도 뽑는다. 예. 유성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네. 예.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대부분 답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답을 좀 공개를 해주시면 어떤 직원을 좀 뽑을까요? 자폐 증후군 직원도 뽑는다. 아, 그렇군요. 천재 자폐증 직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를 맞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배터리가 한 칸 차서 지식이 예. 하나 충전되는 걸로 되어 이제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원래는 이제 정식 이름은 자폐 증후군인데 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자폐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자폐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특정 분야에 굉장한 어떤 그 천재적인 능력이 소질을 발달한, 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9900 부대를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9900 부대가 이제 공간, 시각적인 어떤 민감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느 아스팔트에 뭐가 살짝 새로 공사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민함.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일부 그 천재적인 어떤 수준의 그 자폐 증후군 환자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직원으로 뽑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스파이를 통한 인적 자원, 뭐 모사드 얘기 이런 거 해봤지만 사실 이번 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무기라고 함은 많이 알려진 벙커버스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벙커버스터 이번 작전에 어떻게 좀 활용이 됐나요, 임 의원님? 벙커버스터는 BLU-109라는 기본탄을 예. 바탕으로 한 개량탄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것은 GBU-31V3라는 탄종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탄종 같은 경우는 이 탄종에 이스라엘은 GPS 정밀 유도 키트인 제이담 키트를 장착해서 폭격을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네. 요건 F-15 한 기당 2발, F-16 한 기당 2발 정도의 폭탄을 장착할 수가 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각종 정보 매체와 그 정보 기관 그리고 AI 기능을 활용해서 네. 타격 시점을 이제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되는 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퇴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테러를요. 예. 그래서 헤즈볼라 본부가 있는 본부 건물을 땅굴을, 둘러싸고 예. 있는 주변의 4개 건물들, 예. 이 건물들에 대한 어떤 평면도라든지 예. 토목 건축 기사를 뭐 포섭을 한다든지 해서 네네. 도대체 헤즈볼라 본부에서 지하로 저게 어디로 통로가 연결되는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 4개 건물들의 기층부 내 귀퉁이에 먼저 폭격을 가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상층부부터 2발씩 해서 4개 건물에 40발의 폭격을 가하고 예. 그다음에 헤즈볼라 본부에다가 마지막 한 30발 정도의 폭격을 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초 간격으로 퍼부어서 계속 돌파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폭사를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저 18m가 사실 적지 않은 깊이 아닙니까, 성 교수님? 네.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건데 저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진도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네요.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팍 예, 이렇게 그렇지 봐요. 않으면 예. 먼저 들어갔다 폭탄으로 막혀버리면 예. 18m, 20m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한 80여 개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지금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와 회의를 중인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안에서 이제 폭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임 의원님, 그런데 헤즈볼라가 저렇게 땅굴을 파는 비결, 이렇게 능력 이런 게 북한에서 전수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은 장기간 헤즈볼라에게 각종 무기 체계와 예. 땅굴을 파는 기술을 전수를 해줬고요. 그 수백 킬로미터에 따라서 건설된 땅굴을 통해서 헤즈볼라는 급속도로 세력을 신장시킬 수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저런 땅굴이군요. 예. 그리고 저 땅굴보다 더 중요한 게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번에 못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레바논도 방공포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도 헤즈볼라를 보호하겠다고 얼마 전에 최신형 방공미사일 포대도 갖다 놨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적을 폭격할 때 단순히 타격기만 간 게 아니라 전자전기가 먼저 들어가서 일대 전체에 대한 전자전을 수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F-35I에 의한 공세 제공, 지원을 받는 상태 하에서 타격기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헤즈볼라 이렇게 수작을 제거하기 앞서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삐삐 테러 사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삐삐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사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첩보 작전은 유명하잖아요. 좀 어떤 작전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분이?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만났던 예. 위넨 그 영화 속에 위넨, 나오는 예. 거기서 이제 암살 대상 중에 한 명이 호텔방에서 전화기를 받다가 전화기가 터지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무전기에 뭐 과부하를 가해가지고 해킹 툴을 심어서 배터리를 과열시켜가지고 터트려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임 소장님이 두 번째 퀴즈 하나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퀴즈를 제가 드리면은요. 네.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에서 휴대전화를 땡땡땡땡로 폭파시킨다. 여기서 땡땡땡땡으로 사음절 폭파시킨다. 땡땡땡땡이 무엇일까 이걸 맞추셔야 되는데요. 뭔가를 연결을 시켰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개인 휴대전화에다가 예. 이 네 글자 이것을 심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들끼리의 충돌 그래서 그래요? 과열로 인한 폭발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거든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답이 뭔가요? 자, 답은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요. 네. 악성 코드를 심으려면은 뭐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는 심습니까? 이번에 예. 이제 삐삐 사건 때도 이제 그랬는데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작 업체가 이제 대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유령 회사가 그 중간에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전화기 안에다가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뭔가를 심을 수도 있고 네.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 전산상으로서의 어떤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특정 시간에 정확하게 폭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과열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터리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을 네.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것이죠. 요새는 뭐 AI를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AI를 동원해서 통신 장비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임 의원님? 이스라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워페어는 통신 예. 장비에 대한 해킹이 아니라 예. 타격 대상을 특정하는 타격 겁니다. 대상을 예.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합소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합소라라는 체계는 9900 부대 같은 곳에서 영상 자료 분석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 예. AI가 그거를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타격을 해야 될 건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특정해내는 거죠. 그리고 라벤더라는 체계는 네. 제거해야 될 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표적이 어떤 인간 정보다, 인간 표적이다라는 것을 특정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군요. 하급전사, 고급전사, 고위 간부 이런 것들을 네. 특정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성 교수님 궁금한 게 사실 이번 헤즈볼라 암살 작전, 수장 암살 작전, 이 미국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미국은 이스라엘이- 우방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예. 일단 작전이 진행된 이후에 사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그 작전 하는 기간 중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미국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동맹국에 가까운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전혀 미국에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은 사실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네. 상당히 이제 실망했던 작전이었죠. 그 얘기인즉슨 이스라엘로서도 본인들의 이제 정보 역량을 총집결해서 이번 작전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게 좀 선제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알려주면
알게 되면 미국도 나중에 또 이거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몰랐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네. 미리 알려주면 또 미국이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전 이후에 알려줬다 그렇게 나온 이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고 국가 간에도 예.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정부하고 미국 정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그래요? 예.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바이든 정부하고 네타냐후 정부는 정부와, 예. 지금 그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영향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예. 봤을 때는 미군은 몰랐을까? 미국 정부 말고 그 밑에 있는 네, 미군은 미군은 몰랐을까라는 몰랐을까? 예. 질문을 던져보면 미군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스라엘 공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중부군사령부의 연합방공체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40~50대에 달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보낼 정도면은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라든지 어떤 뭐 비행 계획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를래야 아마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정보의 역량, 뭐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무기 그리고 통신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너를 마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앞서 나왔던 퀴즈를 한 번 더 맞춰보는 코너가 있거든요. 퀴즈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휴대전화를 땡땡땡땡으로 폭발시킨다. 퀴즈를 내주신 임 소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패널 분들이 한번 맞춰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악성 코드. 네, 이렇게 해서 악성 코드 답을 맞추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충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나스랄라 암살과 또 중동 긴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